브라운 신부. (20세기) 추리문학의 거장, 영국 작가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 쓴 브라운 신부는 단편 모음집 5권으로 만들어진 탐정 소설입니다. 성직자이자 탐정인 브라운 신부는요,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냉철한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전 세계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에 BBC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2023년 시즌 10까지 방영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즌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의 생각과 감정을 상상하다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브라운 신부는 셜록 홈즈의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인물의 심리를 파고드는 추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현대의 프로파일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브라운 신부는 범인을 잡아서 벌을 주기보다는 직업상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본연의 신부 임무에 충실한 탐정입니다. 그리고요, 브라운 신부는 실제 모델이 있는데요. 작가의 오랜 친구였던 오코너 신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작가 체스턴이 오코너 신부와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뜻밖에도 신부가 무시무시한 범죄 이야기와 범죄 수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작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신부가 범죄 수법에 대해 알게 됐는지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니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은 브라운 신부 첫 번째 시리즈, 브라운 신부의 순진편에 실린 첫 번째 이야기, 푸른 십자가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은빛으로 빛나는 아침 하늘과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사이로 배 한 척이 하이리 치앙으로 들어와 파리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쏟아냈다. 그중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남자도 있었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았으며 눈에 띄는 걸 원하지도 않았다. 휴가라도 온 듯 가벼운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소 엄격한 표정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점이라고는 없었다. 그의 옷차림은 옅은 회색 재킷에 흰색 양복 조끼를 입고 있었고, 회색과 파란색 리본이 달린 은색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갸름한 얼굴은 까무잡잡했고, 짧게 자른 검은 수염은 스페인 사람 같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시대 수염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그는 여유 있으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웠다. 회색 재킷 안주머니에 장전된 총이 들어있다거나, 하얀 양복 조끼 안에 경찰 배지가 들어있다거나, 밀짚 모자 아래 유럽 최고의 두뇌가 가려져 있다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파리 경찰청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관 발렌틴이다. 그는 금세기 최고 절도범 플랑보를 잡기 위해 브뤼셀에서 런던으로 가는 길이었다. 플랑보는 영국에 있었다. 켄트에서 브뤼셀로, 브뤼셀에서 네덜란드 흑으로 절도범을 추적하던 세 나라의 경찰은 그가 당시 런던에서 열리고 있던 성체대회의 혼란을 틈타 런던으로 들어갈 것이라 추측했다. 아마도 그는 성체대회와 관련된 성직자나 관련된 인물로 분장하고 다닐 것이었지만 발렌틴은 확신할 수 없었고, 아무도 플랑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거물급 범죄자가 갑자기 행적을 감춘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플랑보의 전성기 시절에는 독일 황제만큼이나 위엄있고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거의 매일 그자의 새로운 범죄가 일간지에 실릴 정도였으니까. 그는 프랑스 가스코뉴 출신으로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의 소유자였는데, 그의 건장한 체격 때문에
여러 소문이 무성했다. 이를테면 재판관을 거꾸로 들어 정신을 맑게 해주려 했다던가 경찰을 양팔에 끼고 리볼리 거리를 달렸다는 등 기상천외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의 엄청난 체력은 상대방을 우스꽝스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를 흘리는 일은 없었다. 실제로 그의 범죄는 아주 독창적이었고 돋보이는 범죄여서 그가 저지른 절도 사건 하나하나가 거의 새로운 수법이었고 매번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는 젖소나 술에 우유 한 방울도 없이 런던에서 티롤 우유 회사를 만들어 수천 명의 고객을 모아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남의 집 앞에 배달된 우유를 슬쩍 가져다가 자기 고객집 앞에 가져다 두었으니까. 또 어떤 여성과는 현미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편지를 작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기밀한 방법으로 감시망을 뚫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범행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여행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거의 한 동네의 번지수를 바꿔놓기도 했으며 사람들의 우편물을 가로채기 위해 이동식 우체통을 만들어 한적한 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놀라운 고개사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처럼 나무 위로 훌쩍 뛰어올라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렸다. 그러니 발렌틴은 플랑보를 찾아내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발렌틴은 어떻게 플랑보를 찾을 수 있을까? 발렌틴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플랑보가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감출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큰 키였다. 발렌틴의 예리한 눈은 큰 키의 사과장수 여인도, 키가 큰 사병도, 심지어 적당한 키의 공작 부인도 그냥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차 안에서는 기린이 고양이로 변장할 수 없듯이 변장한 플랑보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하리치항구에서 기차에 오른 사람은 모두 6명이었다. 종착역까지 가는 키가 작은 철도 관리인 1명, 그리고 2정거장 지나서 올라탄 작은 체구의 농사꾼 3명, 에식스 마을에서 키 작은 미망인 1명과 로마 가톨릭 신부 1명이 탔다. 그런데 발렌틴은 마지막에 올라탄 신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작은 신부는 노펑만두처럼 얼굴이 둥글고 부캐처럼 눈은 텅 비었으며 갈색 종이 소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들고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무기력한 존재를 시골 교구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체 대회 때문인 게 분명했다. 발렌틴은 엄격한 프랑스 스타일의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신부를 존경하진 않았지만 동정심이 들었다. 신부는 크고 낡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손에 든 왕복 티켓 중 어느 것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신부는 기차에 탄 사람들에게 갈색 봉투에는 은으로 만든 푸른 십자가가 들어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순진하게 설명했다. 에식스의 촌스러움과 성직자다운 순수함의 신부는 토트넘에 도착해 내렸다가 우산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발렌틴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우산 때문에 다시 기차에 오른 신부에게 은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까지 해주었다. 하지만 발렌틴은 이렇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의 예리한 눈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180cm가 넘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플랑보가 그보다 10cm는 더 컸기 때문이다. 발렌틴은 아직까지 범인을 놓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리버풀가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런던 경찰국으로 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입에 물고 런던 거리를 한동안 걸어 다녔다. 빅토리아 거리를 넘어 광장을 걷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런던의 전형적인
고풍스럽고 조용한 광장이었다. 한때 영화를 누렸을 주변의 높은 저택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중앙의 관목으로 뒤덮인 광장은 푸른 태평양 섬처럼 황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광장의 4면 중 한 면은 단상처럼 다른 면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고 이 면은 런던의 소호거리로 이어지는 식당 건물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작은 식물이 심겨져 있는 화분과 레몬색과 흰색 긴 줄무늬 블라인드로 장식된 식당은 매력적이었고 이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유난히 높았다. 거리의 계단은 식당 정문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발렌틴은 레몬색과 흰색 줄무늬 블라인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리스티드 발렌틴은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이었다. 프랑스인의 지성은 특별하고 유일하다. 마술처럼 보이는 그의 놀라운 모든 성공은 치밀한 논리와 상식적인 프랑스인의 사고로부터 얻은 산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발렌틴은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기본 원칙조차 없다. 플랑보는 하리츠에서 사라졌고 그자가 런던에 들어왔다면 윈블던 공원의 키 큰 불황자에서 메트로폴 호텔의 연애 진행자까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렌틴은 자신만의 신념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우 그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은행, 경찰서, 만남의 장소 등 그럴듯한 장소 대신 엉뚱한 장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빈집마다 문을 두드려보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려가보고 쓰레기로 막힌 길을 가보거나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길로 들어가 보았다. 그는 이 미친 방법을 아주 논리적으로 사용했다. 단서가 있다면 최악의 방법이겠지만 단서가 없다면 이 길이 최선이라고 발렌틴은 믿었다. 왜냐하면 추격하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이한 것은 도망자의 눈길도 끌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누군가 멈췄을 듯한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즈넉한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발렌틴에게 뭔가 낭만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블랙커피 한 잔을 시켰다. 오전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그는 아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테이블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이 조금 남아있어 허기가 느껴졌다. 그는 술안을 추가로 주문하고 커피에 설탕을 털어 넣으며 계속해서 플랑보가 그동안 어떻게 탈출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았다. 손톱 가위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화재가 난 틈을 이용해 탈출하기도 하고 또 우표가 찍히지 않은 편집값을 지불한다며 도망치고 지구를 멸망시킬 혜성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게 하고 그 사이에 달아나기도 했다. 발렌틴은 자신이 범인 못지않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리한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자는 창조적인 예술가고 형사는 비평가일 뿐이야.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다가 잽싸게 내려놓았다. 커피에 소금을 넣은 것이다. 그는 하얀 가루가 든 통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분명 설탕통이었는데 왜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했다. 다른 통이 더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소금통이 하나 더 있었다. 소금통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찍어 먹어보았다. 그것은 설탕이었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그는 설탕과 소금통을 바꿔놓은 예술적 취향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둘러보았다. 흰 벽에 이상한 검은 액체가 튄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평범한 느낌이었다. 그는 벨을 눌러 웨이터를 불렀다. 이른 시간이라 잠이 덜 깬 웨이터가 서둘러 달려오자 그는 웨이터에게 설탕 맛을 맛보게 하고 호텔의 명성이 어울리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품을 하던 웨이터는 맛을 확인하더니 잠이 확 깬 모양이었다. 매일 아침 손님들에게
이런 장난을 치나? 발렌틴이 물었다. 소금과 설탕을 바꿔놓는 게 재미있는 모양이야. 웨이터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으며 실수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설탕과 소금통을 집어들고 무척 당황해하더니 변변찮은 변명을 늘어놓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더니 몇 초 후에 지배인과 돌아왔다. 지배인도 설탕과 소금통을 살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웨이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성직자였나 봅니다. 2명의 성직자요. 2명의 성직자라니? 벽에 그 스프를 던진 2 성직자요. 벽에 스프를 던졌다고요? 발렌틴은 이탈리아 사제의 특유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예, 맞아요. 저기 벽에 던졌어요. 웨이터가 흥분해서 흰 벽에 묻은 시커먼 얼룩을 가리키며 말했다. 발렌틴이 지배인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가 말을 이었다. 예, 맞습니다. 설탕과 소금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오늘 아침 일찍 2명의 성직자가 들어와서 스프를 드셨습니다. 2분 다 조용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셨는데 한 분은 계산을 하고 먼저 나가고 다른 한 분은 짐을 정리하느라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스프 접시를 벽에 던졌습니다. 홀 뒤쪽에 있던 저와 웨이터가 서둘러 밖으로 나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손상은 아니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모퉁이를 돌아 카스테어스 거리로 들어가고 있더군요. 발렌틴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일어났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빠져나온 그는 곧바로 모퉁이를 돌았다. 그렇게 흥분된 순간에도 그의 예리한 눈이 재빠르게 움직인 건 다행이었다. 가게 앞을 지날 때 뭔가 섬광처럼 스치자 그는 뒤돌아갔다. 첨가물을 파는 평범한 과일 가게였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이름과 가격표가 적혀 있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높게 쌓아 올린 오렌지와 견과류 무더기였다. 견과류 더미 위에는 팻말에 파란색 분필로 최고의 오렌지 2개의 1페니라고 적혀 있었다. 반면 오렌지 위에는 최고급 브라질산 견과류 4파운드라고 적혀 있었다. 발렌틴은 이 2개의 팻말을 보고 조금 전 경험했던 우스운 장난을 떠올렸다. 붉은 얼굴의 과일 장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문제의 팻말을 발견하고는 뽑아서 제자리에 꽂아 놓았다. 발렌틴은 지팡이에 우아하게 기대 가게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실례합니다만 팻말이 잘못 꽂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상점 주인은 눈이 달팽이처럼 튀어나와서는 당장이라도 이 낯선 남자에게 몸을 날릴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화가 나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그 사람들의 친구라면 내 사과를 또다시 엎었다간 신부든 뭐든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전하시오. 그래요? 사과를 엎었다고요? 발렌틴이 동정하듯 말했다. 둘 중에 한 놈이 그랬소. 사과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바람에 그걸 줍느라 놈들을 잡지 못했지. 그 신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왼쪽 2번째 길로 올라가서 광장을 가로질러 갔소. 고맙습니다. 발렌틴이 대답하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2번째 광장 반대편에서 그는 경찰관을 발견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경관. 모자를 쓴 2명의 신부를 봤습니까? 경찰관은 크게 웃기 시작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취해 있더라고요. 어정쩡하게 길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발렌틴이 물었다. 저기서 노란색 버스를 탔죠. 햄스테드로 가는 버스죠. 경찰관이 말했다. 발렌틴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더니 빠르게 말했다. 당신 부하 2명을 불러서
나와 함께 추격하도록 하세요. 발렌틴의 당당한 기세에 경찰은 민첩하게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리고 2분도 되지 않아서 경관과 사복 형사 2사람이 발렌틴과 합류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경관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발렌틴이 갑자기 지팡이를 들어 버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버스에 타서 얘기하지. 발렌틴은 이렇게 말하고는 복잡한 도로로 뛰어들었다. 3사람 모두 노란색 버스에 올라탔고 경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택시를 타면 내 배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맞는 말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말이지. 발렌틴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이번엔 사복 형사가 물었다. 발렌틴이 피고 있던 담배를 끄며 말했다.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면 그의 앞을 막으면 되지만 그가 무엇을 할지 짐작만 할 수 있다면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하네. 그가 길을 벗어나면 우리도 길을 벗어나고 그가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상대의 속도에 맞춰야 하네. 그럼 그가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고 그가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행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상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네. 어떤 수상한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상한 모든 것. 발렌틴은 이렇게 말하고 침묵했다. 노란 버스는 몇 시간 동안 북쪽 도로를 따라 달렸고 위대한 발렌틴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2 경관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라 시장길을 느꼈다. 런던의 북쪽 외곽도로는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마치 우주 끝자락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 쯤 터프넬 공원 입구에 도착하는 여정이란 걸 알게 됐다. 도로에는 겨울해가 이미 지고 있었지만 파리에서 온 발렌틴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캠튼타운을 떠날 때 2명의 경찰은 거의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발렌틴이 벌떡 일어나 2사람의 어깨를 쳤고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멈추라고 소리치고는 3사람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채 왜 버스에서 내렸는지도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발렌틴이 도로 왼쪽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호텔 전면에 있는 커다란 창문으로 레스토랑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 품격 있는 식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창문은 호텔 정면의 다른 창문과 마찬가지로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얼음이 박힌 듯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네. 저기 저 창문 말이야. 발렌틴이 깨진 창문을 향해 지팡이를 흔들며 말했다. 무슨 창문이요? 그리고 무슨 단서요? 경관이 물었다. 이게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죠? 발렌틴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부러뜨릴 뻔했다. 증거! 발렌틴이 외쳤다. 이런 세상에, 지금 증거를 찾고 있나? 물론 그들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작은 단서라도 찾아서 쫓아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 한다는 걸 모르겠나? 그는 서둘러 레스토랑 문을 두드리며 들어섰고 동료들도 뒤따랐다.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며 안쪽에서 깨진 유리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단서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유리창이 깨졌군요. 음식값을 계산하는 웨이터에게 발렌틴이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손님. 웨이터가 바쁘게 거스름돈을 건네며 대답하자 발렌틴이 조용히 거에게 팁을 건네주었고 웨이터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몸을 바로 세우고 말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 그래요? 무슨 일인지 듣고 싶군요.
발렌틴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검은 옷을 입은 신사 2명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신부였죠. 그들은 조용히 점심을 먹었고 그중 한 명이 돈을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도 뒤따라 나갔는데 음식값보다 3배나 많은 돈을 계산했지 뭡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막 나간 신사분께 음식값을 너무 많이 내셨다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아, 그랬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서를 꺼내서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라웠다뇨? 저는 성경 7권을 걸고 맹세하는데 분명히 계산서에 4실링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14실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렌틴은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문 앞에 있던 신부가 차분하게 말하길 계산서에 혼란을 줘서 미안하네. 그건 창문값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창문이요? 라고 묻자 내가 깨트릴 창문 말을세. 라고 말하더니 우산으로 창문을 깨버렸어요. 3명의 추적자들은 모두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고 그중 한 명의 경관이 말했다. 우리가 탈옥한 미추강이를 쫓는 건가요? 웨이터는 기이한 얘기를 이어갔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사이에 그 사람은 밖에 있던 신부와 모퉁이를 돌아서 블루가로 올라갔고 제가 따라잡으려 했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버렸어요. 블루가라. 발렌틴이 낮게 속삭이며 성직자들만큼이나 빠르게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들은 터널처럼 어두운 벽돌길을 따라갔는데 거리는 텅 비었으며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라 런던 경찰조차도 그들이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관은 이대로 걷다 보면 햄스프레드 히스 어딘가가 나올 거라 확신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 켜진 창문 하나가 나타났다. 발렌틴은 유난히 화려한 과자 가게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화려한 색상의 과자 진열대 가운데 한참 서 있더니 13개의 담배 초콜릿을 샀다. 그가 가게 주인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이든 부인이 점잖게 앉아있더니 발렌틴 뒤에 있던 경관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 그 소포 때문에 오신 거라면 이미 보냈어요. 부인이 말했다. 소포요? 발렌틴이 물었다. 이번엔 그가 눈을 크게 뜰 차례였다. 신사분이 남긴 소포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놓고 간 꾸러미 말이에요. 오, 이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발렌틴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간절하게 요청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30분 전에 들어와서는 박하사탕을 몇 개 사고 잠시 얘기를 나눈 다음 히스 쪽으로 갔어요. 여자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가게로 들어와서는 소포를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봤지만 소포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소포를 찾으면 보내달라면서 주소와 함께 수고비 1실링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곤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까 정말로 갈색 소포를 두고 간 걸 제가 발견하고는 그분이 말한 주소로 소포를 붙였죠. 지금은 주소가 기억나지 않지만 웨스터민스터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중요한 물건 같아가지고 그래서 경찰관님이 여기 온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랬군요. 햄스테드 히스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발렌틴이 물었다. 15분 정도 곧장 가면 나와요. 부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발렌틴은 가게에서 나와 뛰기 시작했다. 다른 경관들은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지나간 길은 좁고 그늘에 가려져 있어 드넓은 공원으로 나오자 아직도 해가 지지 않은 저녁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몇 커플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사면에 서서 계곡을 바라보던 발렌틴 눈에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이 들어왔다. 저 멀리 검은색으로 보이는 형체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성직자 복장을 한 2명의 남자가 있었다. 벌레처럼 쬐끔해 보였지만 발렌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학생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키가 180cm가 훌쩍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렌틴은 입을 꾹 다물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거리가 상당히 좁혀지자 검은 두 형상이 마치 거대한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확대되었는데 발렌틴은 놀랍지만 예상했던 것을 감지했다. 키 큰 신부가 누구든 키 작은 신부의 정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하리츠 기차에서 만난 에식스의 땅딸만한 신부였다. 갈색 종이 소포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던 그 신부 말이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졌다. 발렌틴은 그날 아침 조사를 통해 에식스의 브라운 신부가 성체 대회에 참석한 외국 사제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유물, 사파이어가 박힌 은 십자가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멍청해 보이는 브라운 신부가 갈색 봉투 안에 넣어 들고 있는 게 푸른 은 십자가인 게 분명했다. 이제 발렌틴이 알아낸 사실을 플랑보도 알고 있다는 건 놀라울 일도 아니었다. 또한 플랑보가 사파이어 십자가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을 훔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랑보가 우상과 소포를 든 어리석은 양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그 누구라도 어리숙한 신부를 줄로 꽁꽁 묶어 북극으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 사제로 변장한 플랑보가 신부를 햄스테드 히스로 데려오는 건 일도 아니었다. 발렌틴은 어리숙한 신부에게 동정심이 생기면서도 그를 희생자로 찍은 플랑보에게 증오심이 들었다. 하지만 발렌틴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떠올리자 혼란스러웠다. 에식스의 한 신부에게서 푸른 십자가를 훔치는 것과 벽지에 수풀을 뿌린 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견과류에 오렌지 팻말을 붙인 것은? 창문값을 미리 지불하고 깨트린 행동은? 그의 추적은 끝났지만 여전히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가끔 범인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단서를 찾아냈었다. 그런데 이번엔 범인은 잡았지만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 2명의 신부는 거대한 언덕 윤곽을 따라 검은 파리처럼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에 빠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히스의 더 험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추격자들은 그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사슴을 사냥할 때처럼 나무 뒤에 웅크리거나 풀밭에 엎드려 기어가야만 했다. 이런 꼴사나운 방법으로 사냥꾼들은 사냥감이 속삭이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가끔 높은 목소리가 이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하는 것 외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경사와 빽빽한 덤불이 뒤엉킨 곳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뒤쫓던 신부를 놓쳐 10분 동안이나 힘들게 그들을 찾아 헤매다 일몰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언덕에 오르게 되었다. 경치는 좋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허름한 나무 의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2 신부가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발렌틴은 2 경관에게 조용히 하라며 신호를 보내고
나뭇가지가 빽빽한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침묵 속에서 사제의 말을 엿들었다. 처음 1, 2분 정도 그들의 대화를 들은 발렌틴은 의욕에 사로잡혔다. 두 신부의 대화는 고상하고 여유 있게 신학의 수수께끼에 대해 사제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에식스에서 온 작은 신부는 동그란 얼굴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고, 다른 신부는 별은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처럼 순수한 종교적인 대화는 이탈리아의 수도원이나 스페인의 오래된 성당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발렌틴이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브라운 신부가 말하는 마지막 문장이었다. 중세시대의 하늘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지요. 그러자 키 큰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이교도인들은 이성의 호소를 하지만 저 하늘의 수백만 개의 별들을 보면 이성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성은 항상 합리적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이성을 비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교회야말로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곳이죠. 키 큰 신부가 근엄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 무한한 우주를 누가 할까요? 나무 뒤에 있던 발렌틴은 소리 없이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온화한 두 늙은 신부의 형이사학적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자신의 추측만으로 데려온 영국 경찰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바심에 그는 키 큰 신부의 대답도 듣지 못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을 때 브라운 신부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성과 정의는 가장 멀리 떨어진 외로운 별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저기 저 별들을 보세요. 마치 하나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잎사귀 전체에 보석이 달린 숲을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푸른 사파이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광기 어린 천문학이라 해도 이성과 정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팔로 만들어진 평원이나 진주로 만든 절벽 아래 여전히 도둑질하지 마시오라는 안내판이 있을 거예요. 발렌틴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웅크리고 있던 몸을 최대한 조용히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키 큰 신부의 침묵이 그를 멈추게 만들었다. 마침내 키 큰 신부가 말을 꺼냈다. 글쎄요, 저는 이성보다 더 높은 세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늘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말했다. 그 사파이어 십자가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여긴 우리 둘뿐이니 당신을 밀집 인형처럼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변함없는 목소리와 태도의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으며 폭력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푸른 십자가의 수호자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살짝 돌릴 뿐 여전히 어리석은 얼굴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 경직된 자세로 앉아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 난 플랑보야. 키 큰 신부가 여전히 같은 자세,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말했다. 자, 그 십자가를 내놓으시지. 안 돼. 짧게 대답하는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플랑보는 갑자기 신부 복장을 벗어던지고는 한참을 웃었다. 안 된다고?
그래, 나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건가? 하긴 줄 수가 없을 거야. 왜 줄 수 없는지 얘기해 줄까? 이미 푸른 십자가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에식스 출신의 작은 신부는 어스름 속에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소심하게 말했다. 정말이요? 플랑볼은 기뻐서 소리쳤다. 당신은 형편없는 단막극에 나오는 어릿광대 같군. 정말이냐고? 정말이고 말고 난 가짜 갈색 소포를 만들었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만든 가짜고 진짜 보석은 내가 가지고 있어. 브라운 신부, 이건 아주 오래된 수법이야. 그래요.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요. 브라운 신부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애매하게 말했다. 키 큰 범죄자 플랑보가 갑자기 흥미를 느꼈는지 작은 신부에게 몸을 기울였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어디서 들으셨을까? 그의 이름을 밝힐 순 없어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니까. 그는 약 20년 동안 갈색 종이꾸러미를 가짜로 만드는 수법으로 먹고 살았죠. 하지만 내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수법이 생각난 거예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플랑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당신을 이 황량한 공원으로 데려왔다고 해서 의심을 했다는 건가?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심을 했죠. 소매 위쪽이 약간 불룩했으니까. 자네 같은 사람들은 그런 팔찌를 그곳에 차고 다니더군요. 팔찌 얘긴 어디서 들었지? 플랑보가 소리쳤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죠. 브라운 신부가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내가 하틀풀에서 사제로 있을 때 그런 팔찌를 찬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고 푸른 십자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신을 쭉 지켜봤고 마침내 당신이 소포를 바꿔치기 하는 걸 봤죠. 그래서 소포를 다시 바꿔놨어요. 그리고 진짜는 그곳에 두고 나왔죠. 두고 나왔다고? 플랑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 과자 가게에 다시 가서 소포를 두고 나왔는데 보지 못했냐고 물었고 소포를 찾으면 보내달라고 주소를 알려주고 왔죠. 물론 처음엔 두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갔을 땐 두고 나왔죠. 그래서 부인은 귀중한 소포를 들고 내게 오는 대신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내 친구에게 소포를 보낸 거랍니다. 신부는 슬픈 표정으로 한마디 더 매겼다. 그것도 하트풀에서 가엾은 친구에게 배운 거랍니다. 그는 기차역에서 훔친 핸드백을 이런 수법으로 처리했다고 말해줬죠. 물론 지금은 수도사가 됐지만 정말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브라운 신부는 미안하다는 듯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신부인 걸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니까 말이에요. 플랑보는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찢었다. 그 안엔 종이와 나부로 만든 막대기만 들어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당신 같은 멍충이가 이 모든 걸 했다고? 당신은 아직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 그걸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뺏는 수밖에 없어. 아니요. 강제로 뺏지는 못할 거예요. 브라운 신부가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섰다. 왜냐면 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긴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플랑보가 신부에게 다가가던 걸음을 멈췄다. 저 나무 뒤에 2명의 경찰과 최고의 탐정이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내가 데려왔죠. 어떻게 했냐고요? 원한다면 얘기해 주죠. 범죄자들 사이에서 신부 노릇하고 살려면 이런 방법 20가지 정도는 알아야죠. 처음엔 당신이 도둑이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성직자를 도둑으로 몰 수는 없으니 당신의 정체를 시험해 봤죠. 보통 사람이라면 커피에 소금이 들어가면 소란을 피우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건 소란을 피워 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금과 설탕을 바꿨는데도 당신은 조용히 있더군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구서가 3배 이상 비싸게 나왔다면 항의를 해야겠지만 그냥 모른 척 계산을 한다면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계산서를 고쳤는데도 당신은 그대로 계산을 했어요. 모두가 플랑보가 호랑이처럼 날뛸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마법에 걸린 듯 몸을 움츠리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브라운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경찰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니 누군가는 흔적을 남겨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켜 경찰이 따라오게 했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벽에 수풀을 던지고 사과를 뒤엎고 유리창을 깨는 정도였죠. 덕분에 십자가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쯤 웨스터민스터에 가 있겠군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당나귀 호루라기로 왜 막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뭐요? 당나귀 뭐? 플랑보가 물었다. 오호호, 그런 것도 모르다니 다행이군요. 신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아주 나쁜 방법이죠.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니 아직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만약 그 방법을 사용했다면 나는 당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다리에 힘도 없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수법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플랑보가 외쳤다. 동그랗고 순진한 브라운 신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아마도 내가 신부이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거의 매일 듣는 내가 악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내 직업상 당신이 성직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플랑보는 어벙벙하게 말했다. 플랑보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순간 3명의 경찰이 뒤에서 나왔다. 플랑보는 예술가이자 스포츠맨답게 뒤로 물러서더니 발렌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내게 인사할 거 없네. 자, 우리 브라운 신부에게 인사를 하자고. 발렌틴이 경쾌하게 말했다. 2 경찰은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고 브라운 신부는 눈을 깜빡이며 우산을 찾느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